의전 2위에서 의전 5위로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후임 총리를 고심하던 청와대가 갑자기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종로 출마가 유력했던 정세균 의원 카드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건데 한 달 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이 참 무색하게도 말입니다. 합의할 때까지 못 나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게 제 심정이자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글쎄요.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는데 일단 김종욱 교수님. 네. 정세균 카드가 좀 갑자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와대가 이 카드를 꺼낸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직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 거지만 원래대로라면 플랜 A가 정세균 국회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회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본인은 계속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소위 추천했던 것이 김진표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또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또 비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천거한 분이 지금 지명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좀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이낙연 총리만큼 안정성과 유연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다 아시지만 국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런 측면들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지책으로 소위 정세균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선택을 했었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권력의 핵심, 최고 수장이었던 소위 국회의장이 소위 그 견제 권력 수장의 바로 아래에 있는 총리로 가는 이런 것들의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국회라고 하는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그래도 유독 말이 많으게 우리나라가 대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대통령 권력 아래 국무총리로 소위 국회의장이 갈 수 있는 저런 선례들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 카드로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 정세균 총리 카드도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패스트트랙까지 통과를 시키면은 한국당에서 엄청난 이제 저항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전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일말에 좀 야당을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거기다 불을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제로도 봤지만 의전설 2위인 국회의장에서 물론 장관도 지내신 분이긴 한데 의전설 5위인 국무총리라고 하는 게 속된 말로 좀 급이 맞느냐 이 부분을 좀 조수진 부장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급의 문제가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권 분립이 나와요. 예. 삼권 분립이 왜 중요한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힘을 갖고 균형을 맞춰 나가야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그런데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그토록 인재가 없는가? 예. 그리고 왜 국회의원 중에서만 고르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73년에 국무총리를 하다 국회의장이 된 분이 있어요. 정일권 국회의장입니다. 아하, 예. 네. 그때는 그런데 왜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요. 국회의원 총선거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엽니다. 그리고 유신을 입법부에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국무총리했던 정일권 씨를 국회의장에 앉혀요.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를 6년으로 늘립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유신 시대입니까? 그리고 예. 지금은 민주주의란 단어를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는 시대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이 굉장히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정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할 때 현직 집권 여당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삼권 분립이라든지 유신 시대 때나 있었던 일들을 본인이 한다?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최근에 뭐 여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후보자도 뭐 법무부 장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원에게도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종로를 포기하는 명분일 텐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세균 의원은 종로 출마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예. 정세균 의원님이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 하시겠다. 네. 그런 의사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 뭐 나오는 얘기는 아직도 정세균 의원은 종로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이 강한 것으로 지금 우상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만 믿고 김태현 변호사님 정말 만약에 정세균 의원이 종로를 떠나 총리가 된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정계 은퇴 철회하고 다시 종로로 해서 이제 지역구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 철회하면 당수 공천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당에서 하는 건데, 뭐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뭐 전력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종로라는 거에 상징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정계 은퇴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유력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정계 은퇴를 철회했는데, 뭐 나중에 대선 나가는 걸 모를까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래서 지금 종로가 비어가지고요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제가 은퇴 의사를 철회하려면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명분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계 은퇴 의사를 철회하고 종로로 다시 샥 도전장을 내미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은 종로의 상징성상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간다면 뭐 종로에는 이낙연 총리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어요? 또 모르죠. 뭐 바로 새로운 카드를 내보냈지. 그런 거 알 수는 없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다면 장혜철 평론가님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정말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뭐 거기에 이낙연 총리가 정치 1번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로 맞불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그것도 참 재밌는 대진이긴 하죠. 역사상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조금 낮은 시나리오라 보고 있고요. 우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상징성 있는 종로에 출마해서 이기면 확고부동한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것이지만 졌을 때의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 그리고 당 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이끌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세균 전 의장이 탄탄하게 다져놓은 종로 지역구에 들어가서 전국을 돌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된다는 점 약점일 수밖에 없어서 고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당내에서 종로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종로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징성 있는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겨버리잖아요. 상대가 누구건. 확고부동한 민주여권의 대선 주자로 너무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리고 친문의 실세들이 이낙연 총리가 임기 절반 남겨둔 상황에서 원톱이 되는 걸 과연 원할까요? 저는 당내 역학관계 구도상 결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 역시도 현재로서는 무조건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뭔가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 시나리오를 얘기하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선요. 서울 종로라는 지역구와 국무총리가 공깃돌입니까? 아니, 서로 여기 빼서 여기 받고 여기 빼서 여기로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종로라는 곳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1996년 15대 총선 이후로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민주당으로서 당선됐던 거는 1998년 보궐선거가 유일했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에게는 어렵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점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전 2위, 그러니까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가는 게 맞느냐, 꼬이는 총리 인선 때문에 정세균 카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을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자,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수사를 받으면 이렇게 보호를 받는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조국 임명을 강행했던 대통령이 김진표 총리 카드는 민노총에서 반대하니까 후보자를 바꾸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댓글들이 좀 깁니다. 인간적인 양심과 국민을 향한 무언의 공익제보다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 박형철 비서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송철호 씨 그러다 눈 속에 갇힙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송철호 시장 성경 말씀 써먹지 말라봄 좀 쓴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뭐 시청자 여러분도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지금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올라왔는데 오늘 12.12 사태가 40년이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이 쿠데타의 주역들과 오늘 고급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짚어볼 실시간 검색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그의 아들입니다. 왜 그런 건지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죠. 농담 반.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잘 이을 수 있고 가장 최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 4+1 통과했을 때 저렇게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이 울부짖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조수진 부장 네. 지역구를 물려받고 나가겠다는 건지 당내에서도 이거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지 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 우선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관측을 했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역구 세습 아니냐 이런 논란 하나. 그리고 또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바로 아들의 지역구 세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끔 일방 처리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려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 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봅니다. 첫째, 예산안은요 원래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우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과거 날치기 때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그걸 했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의사모험을 넘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세습 논란이 커지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아들이 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지 저희가 한번 짧게 핵심만 짚어봤습니다.